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윤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한다고 좀 고생을 많이 해가 아유. 좀 기가 빠졌습니다. 예. 떡도 좀 돌리고 아, 예. 아유, 축하합니다. 좀 이따 이제 좀 안정되면 1층에 이자카야가 있습니다. 네. 꽃이라도 한 꽃이 예. 이렇게. 하여튼, 이전을 하시더라도 옛날보다 더 가일층, 하여튼 황장수 브리핑이 예,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시원하게 좀 긁어주시고, 날카롭게 또 이정표로 좀 새로 세우셔가지고, 이 어지러운 나라에 좀 좌표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젊은 홍대도 있고 젊음의 거리라서 그런가 기가 좀 이렇게 세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참 그 나라가 안팎으로 많이 어지럽습니다. 네. 이제 슬슬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올겨울이 좀 많이 추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올여름에 많이 더워가지고, 겨울에 많이 춥다고 그러죠. 네. 제가 옛날에 보니까 부자들은 겨울에 별로 안 춥고 없는 사람이 겨울에 더 춥더라고요. 네, 그죠? 그렇죠. 예. 부자들은 여름에도 다 이렇게 반팔을 안 하고 긴팔 옷 입고 이렇게 슈트를 입고 또 겨울에도 보면 오히려 또 트롯 안에 반팔만 딱 입고 네. 그래서 보니까 뭐 춥고 더울 일이 별로 없더만요. 네. 근데 가난해지니까 엄청 추워지고 더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에어컨 근데 전기세 누진제 때문에 또 힘들고 겨울은 이제 추워서 또 힘든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지금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경제가 좋냐 나쁘냐. 이낙연 총리가 소비 경제는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남대문 시장이라도 한번 가보고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때요 시장을 나가보잖아요. 그럼 시장이 썰렁해요. 그리고 식당들이 물론 뭐 지금 있는 홍대에 있거나 이런 몇몇 군데는 젊은이들이 거리라 좀 뭐 복잡거리긴 하지만 웬만한 식당들 저녁에 한두 팀 식당을 손님 못 받는 식당이 태반이에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도 국회에서 경기가 견조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참 어느 나라 총리인지 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분이 있어서 그 당산동의 국밥집 앞에 갔는데 이제 일로 오는 바람에 못 가서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상수동에서 육개장집에 가면서 그 당산동 국밥집의 주인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도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경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방기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이제는 슬슬 안 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치던 무슨 장하성, 김동연이랑 같은 사람들도 이제 목소리를 썩 죽이고 청와대의 참모들이 뭐 올 가을만 되어봐라, 이 연말만 되어봐라, 내년 봄만 되어봐라 하다가 요즘은 전부 입을 다물고 창백해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어쩌려고 이럴까요? 지금 이 정권이 아직 1년 반에서 2년 차로 가고 있는데 경제에 손을 놓아버리면 그럼 남은 3년 반은 경제는 누가 키웁니까? 그렇죠. 속 키울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지지율을 이끄는 두 가지 요인이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대북관계, 북한인데 대북관계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풍성하게 김정은만 만나고 오면 지지율도 높아지고 지지도도 높아지죠. 근데 이제 경제는 해도 안 되니까 자꾸 손을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일각에 지금 나오는 게 경제 방기 음모론, 경제 방기 음모론, 방기라는 게 이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예, 지금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좀 보여요. 소득주도 성장을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뻗대기고 있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혼자 고집 부리고 가고 있잖아요. 최저임금도 그렇죠.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은 잡으려는 대책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가진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자꾸 부추기는 대책들. 모든 경제 정책이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게 경제 방기 음모론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더 어렵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은 진보를 지지하잖아요, 좌파를.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을 묶어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경제 방기 음모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자꾸 나쁘게 몰고 간다. 물론 뭐 그렇게까지 뭐 보는 건 여러 가지 근거로 무리는 있습니다만은 오죽했으면 경제 방기 음모론이 나오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요. 지금 유럽 가서 오지만 지금 함부로 유럽 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기 챙기고요. 개혁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돼요. 예, 그런 쪽은 손 안 대고 해외 나가면 의장대 사열도 하고 만찬도 하고 한국에 세계 10위권 날아가니까 신났죠. 한국만 들어오면 이게 되는 게 없으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자꾸 나가는 건데 한국에서 소를 키워야 됩니다. 소를. 우리 경제는 누가 먹고 삽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기가 되니까 지지율은 떨어지고 욕만 먹고 하니까 그때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서 그 해역을 이렇게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가면서 태어나서 참 제일 멋진 구경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저 양반이 이제 터키에서 돌아오는 참 비행기가 무겁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한국과 프랑스 간의 경제, 과학, 기술 협력 뭐 이런 게 중점이 돼야 될 건데 프랑스를 가든 이태리를 가든 뭐 또 지금 뭐 브뤼셀에 가서는 또 영국 메이 총리도 만날 모양인데 주제가 다 대북 제재, 경제 제재 완화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지금 평양에만 갔다 오면 남한 대통령인가 북한의 공동 대통령인가 이런 게 좀 희미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대북 얘기라도 똑바로 전달이 되면은 다행이죠. 예. 좀 프랑스 마크롱한테 어떻게 보면은 한 방 먹은 거죠. 완전 먹었죠. 네. 젊은 친구가 똑똑하더만요. 41살인데, 예. 41살인데 그냥 41살이 아니더라고요. 예. 아주 똑똑한 41살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 이거 얘기하니까 CVID 딱 얘기하잖아요. 네.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이나 이쪽이 외교적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가서 프랑스한테 김정은 만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 좋아요. 경제 제재 먼저 해제하고 그다음에 비핵화 아주 박수 이렇게 받을 줄 알았는가 보죠. 제가 보기에는 CR도 안 먹힌 거예요. CR도. 예, 국제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김정은 저 세습 왕조는 3대째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해온 집단이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말만 갖고는 이르다.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갖지 않으면 해제를 하면은 또 당한다. 이런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잖아요, 프랑스가.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됐고 마크롱한테 가서 북한 제재 해제 얘기할 게 아니고 마크롱이 41살이지만 지금 개혁을 굉장히 세게 해요. 노조 개혁을. 그렇죠. 70년 프랑스 병을 고친다고 노조를 정광석화처럼 그 개혁하고 철도 뭐 파업하고 하는 것도 금방 엎어버리고 전반적으로 교육도 개혁하고 다 해요. 그거를 갖고 배워와서 우리 국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가서 북한 핵 얘기하니까 북한 핵 얘기 물론 좋긴 하는데 얘기한 게 잘못이 아니라 얘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네. 제대로 할 얘기죠. 그런데 유럽의 이 정상들이 사발통문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 이태리에도 마크롱이 렌치 총리한테 저의 상상입니다. 자, 그 이제 이태리 간다. 나는 CVID 이야기했는데 당신도 또 적당히 대북 제재 완화하면 이 벤치를 놔라. 이러고 또 이태리의 렌치 총리는 또 영국의 메이 총리한테 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적당히 유엔 제재 뭐 이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또 영국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기도 전에 영국에서 지금 나오는 언론의 기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영국에서 거절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브뤼셀에서 잠깐 만나는 모양입니다. 예. 그 만나는 이유가 또 대북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유엔 상임 이사국이 안보리에 5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빼고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인데 네. 이번에 가서 본인 생각에는 영국하고 프랑스를 잘 꼬여서 4대1로 미국을 고립시켜서 그렇죠. 제재 완화를 해보겠다라는 좀 환상 속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제적인 흐름에 판단을 못한 거죠. 마크롱 오히려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일본 아베 총리하고 오히려 뜻을 같이 했잖아요. 예.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 2차 세계대전 1년 전에 그때 체인벌린 수상이 예. 평화를 앞세운 히틀러하고 평화 조약 맺고 미넨 같은. 그렇죠. 뮌헨 가서 공항에 평화협정 조인한 거 공항에 흔들고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사라졌다.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왔다. 히틀러 도장 찍은 거를 불과 1년도 안 돼서 히틀러가 침공했잖아요. 예. 폴란드, 체코 침공했잖아요. 2차 대전 일어났잖아요. 처절하게 영국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이거를 쉽게 믿겠습니까? 지금 비핵화라는 게 선의로만 보는 게 비핵화잖아요. 예? 앞으로 여태까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교황이 오시면야 좋죠. 이 땅에 참 우리나라 옛날에 신유 박해부터 그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박해받은 땅에 한국에 와서 분단된 나라에 와서 땅에 입을 맞춰주면 우리가 더 할 수 없는 축복이긴 하지만 그거가 종교의 자유가 북한에 사제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사제를 방문하는 게 교황 방문이거든요. 사제 제로, 신자 예. 제로, 예. 가짜 신자 좀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김정은이가 초청을 해야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해요? 제가 그 대목에서 예. 그건 나도 이해가- 살다 예. 정상끼리 이렇게 대신 A가 B한테 예. C 보고 오라 했더라. 예. 이런 정상회담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김정은은 입이 없습니까? 왜 김정은이 말을 자기가 대신 전달합니까?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김정은이 초청장을 보내면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간다 했는데 저는 교황이 못 간다고 봅니다. 왜 못 가는가 하면 자, 교황이 가면 특징이 뭡니까? 교황이 무슨 정상이라서 무슨 의장대 사열 받고 그 다음에 무슨 뭡니까? 북한에 무슨 만수 뭡니까? 네. 뭐 거기 가가지고 김정은이하고 회담하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땅에 이렇게 키스하고 또 거기에 수십만 명이 있는 행사장에 가서 교황이 막 그들한테 강론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황은 북한에 가서 능라도 경기장에 한 북한 주민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교황 얼굴로 가지고 프란체스코 이렇게 뭡니까 카드 섹션하고 예. 또 무슨 교황 성화 오셨다고 무슨 체조하고 네. 교황 만세 체조하고 그걸 보면서 교황이 무슨 이 나라의 축복을 이루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벼락이 내릴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2차 대전 후에도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 빨리 용서를 히틀러 쪽에 해줘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이 용서는 말이죠. 그 유대인들 탈무드에도 두 가지는 용서가 안 됩니다. 다 용서를 해줘도. 예. 하나는 살인, 생명을 뺏은 거. 예. 하나는 명예훼손. 명예훼손도 인격적인 살인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고 수용소 몰아넣고 인권을 이렇게 박해하는 나라인데 교황이 함부로 가서 면죄부를 준다? 저는 물론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자유의 땅이 오면 좋지만 그게 어떻게 쉽게 자칫하면은 교황도 도박에 가세하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비핵화를 둘러싼 이 협상은 저는 암수 핵협상이라고 보거든요. 아, 암수. 네, 속임수. 좀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니, 속임수 핵협상이라 이거죠. 우리는 비핵화가 안 될 거로 생각하면서도 비핵화가 된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북한 김정은은 진짜 비핵화할 마음이 없는데 하는 척 하면서 경제 제재 해제나 모든 걸 얻으려고 해요. 트럼프도 현실성은 없는 줄 알면서도 최대한 압박해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세속적인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극에 자칫하면 교황, 세속의 종교까지 신성불가침인 종교까지 가세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저는 올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가톨릭이 근세사에서 굉장히 오명을 낳았던 부분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가톨릭 권위를 좀 띄워주면서 네. 히틀러하고 또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히틀러의 그 공산주의에 대응한다라는 명분에 교황청이 사실상 유대인 학살이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네. 또 나치를 방조하고
그리고 또 나치가 망했을 때 네. 가톨릭 교황청을 중심으로 이 나치 핵심들이 탈출을 하고 또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뺏은 그 많은 유대인 재산들에 대해서도 서로 업무가 있었다. 네. 이게 지금 업무론이 아니라 실제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공개하라는데 교황청이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태리 마피아하고 그 대부 3에 보면 네. 3편에 네. 그 마피아와 가톨릭의 유착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또 마피아하고의 유착 관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날 가톨릭의 큰 오점인데 중세의 15세기니까 마틴 루트가 신부인데 아니 교황이 새로 돼가 내가 이 교황이 되는데 엄청난 돈을 썼으니까 루트 영화에 보면 놉니다. 네. 추기경을 보고 돈을 거다라. 그럼 추기경은 또 주교 보고 돈을 거다라. 그러면 주교는 그 농노들 없는 사람들을 보고 너네들이 지옥에 가게 되니 면죄부를 사라고. 그러니까 그 없는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가 살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가톨릭이 시급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김정은이한테 만나주면 면죄부를 주는 건데 교황이 저 김정은 같은 살인자와 북한의 인권이라고는 없이 수백만 명의 동포들이 지금 학정에 시달리고 있고 그 울브라이트 네. 국무장관이 네. 북한은 세속적 ISIS다. 네. 그런 얘기했죠. 네, 그러면서 북한에 지금 저거는 3대 패밀리 비전이 있었다라고까지 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리얼 파시스트. 네. 그런데 교황이 어떻게 그걸 만나서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거대한 어떻게 보면 속임수 사기극에 교황이 잘못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안감이 있는 거죠. 물론 뭐 그 교황이 가는 걸 계기로 해서 김정은이가 정말 잘못했다. 핵을 정말 포기하겠다. 정말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는라고 했는데 야 진짜 안 되겠다 해서 핵을 딱 집어 던지면야 그건 뭐 교황이 100번 오시고 1000번 오시고 또 우리가 정말 눈물로써 교황을 환영해야 되지만 핵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위 능라도에 수십만 모인 데서 또 교황이 집전하고 신도도 아니고 다 가짜들 예. 그 동원된 데서 교황이 정치적으로 또 이용되는 거 아니냐. 종교가 우리나라 종교가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활발하잖아요. 그만큼 종교가 들어와도 다 장사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전쟁을 겪었고 또 시골에서 도시로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마음이 다들 붕 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우리 국민들한테 끼친 공은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종교도 잘못한 거 많아요. 많죠. 예, 과거 우리나라도 독재 정권에 종교가 적극 방조한 것도 있고 있죠. 일제 시대 때도 신사참배한 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것들은 잘못한 거는 반성해야 되기 때문에 교황이 가는 게 잘 됐으면야 저도 좋겠지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종교인으로서 기도만 갖고 평화가 온다. 그러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 사회에서 기도만 갖고 됩니까? 안 되죠. 재벌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재벌 되나요? 그럼 전 국민의 사업을 하고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서 저는 기대 속에 걱정을 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참 딱합니다. 저기 이번에 이제 프랑스 방문해가지고 또 하나의 그 부분이 샤넬 그 옷인데요. 네. 김정숙 씨. 네. 저는 뭐 대통령이 돈이 많으면 자비로 비싼 옷을 입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국민의 위화감이나 또 어려운 국민이 많으니까 입는 게 옳으냐 네.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뭐 그걸 가지고 불법이라 하는 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정무적 감각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겠죠. 그럼 이제 옷을 입고 갔다 하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누가 사줬다, 자기 돈으로 샀다, 아니면 빌려 입었다인데 이제 빌려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거치면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원이 용어로 자주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꼭 부탁을 안 해도 직접적으로는 내가 가진 권위 때문에 상대가 알아서 상납했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저 브랜드 옷이 참 좋네 이러면 그 브랜드에서 이번에 프랑스 가는데 입으십시오.
샤넬은 프랑스 브랜드니까 파리에 한글이 있는 샤넬 자켓을 입고 가면 이건 1,000만 원짜리입니다. 입으십시오 하고 빌려 입으면 우리가 저기 뇌물의 범주에서 봤을 때 빌려서 좀 썼다 하면 뇌물이 아닙니까? 꼭 줘야 뇌물입니까? 무시적 정탁이죠. 그것도 예. 빌려서 편의를 제공한 것도 그래도 그 권위가 있잖아요. 예. 그 파워가 있잖아요. 예. 예. 파워가 있으니까 저는 그분 생각나던데요. 옛날에 여성 총리 한 분 있었어요. 아 한명숙 씨. 예, 뭐 제가 이름은 뭐 예, 얘기 그 안 이름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야기할게요. 예, 예. 이름 말씀하지 그분에 마세요.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골프 그때 저기 저 예, 골프도 있었고, 옷을 갖고 예, 뭐 그다음에 집 재벌 예. 회장 부인 만날 때 예. 재벌 회장 부인이 옷을 좋은 거 입고 이렇게 오면은 그 옷 참 좋다고 자꾸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좋다시구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뭐 제가 결론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재벌 회장 부인이 상당히 부담이 됐어서 결국은 조치를 했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한 업자하고 또 골프 그렇죠. 샵에 가서 예, 그때 요것 뭐- 보고 저것 보고 하니까 또 예. 뭐 이렇게 했다. 그때 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물류회사당도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예. 그게 바로 묵시적 정당이죠. 꼭 내놓으라고 안 해도 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예를 들면 골프를 치는데 상대방 갖고 있는 거 이거 참 좋다고 자꾸 들었다 놨다. 예, 가끔씩 남체 이거 탐내는 사람이 그렇죠. 있죠. 근데 갑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은 어때요? 얼마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 몇 번 봤는데 네. 그러면 딱 치고 놓을 때 에이, 가져가십시오 그렇죠. 하고 바꿉시다 그래도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한 200만 원짜리고 이거는 한 1,200만 원짜리인데 그래갖고 서로 그냥 클럽을 바꿔가 실어버리는 걸 내가 몇 번 봤어요. 네. 그런 경우가 황 소장님이 저한테는 아무리 제 거 옷 좋다고 해도 저는 뭐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죠. 안 벗어주시겠지. 근데 예. 황 소장님이 갑이라면은 저는 있는 거 벗어줘야죠. 그래서 저는 그 여성 총리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의상실에 그 CCTV로 어느 고영태가 비밀 촬영해서 비밀 촬영해서 TV 조선 갖다 준 거죠. 온통 그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 탄핵된 원인 중에 하나를 제공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싸게 잘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30에서 50이라면요. 그렇죠. 예? 그거를 누구 돈으로 줬느냐. 뭐 그것 때문에 온통 국정농단의 중심이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최순실이가 굉장히 싸게 주문 제작한 거 아니냐. 자기 아는 사람 통해서. 효율성을 기해서. 예. 그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옷 맵시도 괜찮았었거든요. 괜찮았죠. 네, 괜찮았어요. 뭐 누구한테 비하면 네. 굉장히 근데 저기 저는 뭐, 피터했죠. 이번에는 샤넬은 저는 뭐 품평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뭐 샤넬이나 그때 최순실 미자원에서 만든 거나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이가 더 잘 만든 거 아닌가 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순실이 난 사람은 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싸게 그렇게 그때 보면 박 대통령이 등장할 때마다 옷이 다르다고 하면서 저 옷이 다 얼마냐 해가지고 사진을 한 100가지 등장시키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최순실이가 의상실에서 싸고 저렴하게 별로 비싼 재료도 안 쓰고 그죠? 그렇죠. 생색은 또 잔뜩 냈어요. 문 옆에 두고 짜장면 먹어가면서 짜장면 먹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의상실에서 원래 그렇게 고급 의상실에는 음식 냄새 배인다고 안 하는데 그렇게 해가면서 하고는 그냥 돈 좀 주고 이렇게 퉁쳤는데 근데 거기에 비하면 외국 같은 데는 보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휴가 때 여행을 가면서도 자기 지인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나중에 이런 막 뇌물성 부분으로 수사가 되고 사르코지가 그런 수사를 여러 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랑스에요. 네. 예, 카를로 브루니까 네, 그 남편. 네. 그랬는데 이 빌려 입었다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툭 쉽게 나오는 걸 보면서요. 그게 정상적인 대가를 치르고 뭐 빌렸다면요, 그건 문제는 없죠. 예. 근데 이제 말은 빌리는 거로 했지만은 뭐 없는 거를 억지로 뭐 했다든지 예. 또 가격을 또 제대로 안 했다든지 또 예산 추처가 좀 불분명하든지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공과 사가 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번에 청와대 업무 추진비 쓰는 거 봐서도 24시간 예. 뭐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예. 열심히 일하니까 같은 집에서 두 번 끓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52시간 일하게 하고 그 지도하시는 청와대 계신 분들은
1년 12달 24시간 내내 일하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공과 사가 좀 우리가 좀 많이 섞인 거.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저는 뭐 그 싸움을 누가 잘했냐 못하게를 떠나기 전에 예. 이재명을 대변하는 사람이 경기도 대변인이거든요. 예. 그 돈 월급 누가 줍니까? 그거 세금입니다. 도청에서 세금이죠. 세금으로 경기도 대변인이 돈을 받은 걸 이재명 개인 사에 대해서 해명을 사회 뭐 김부선하고 뭐 내연의 관계니 아니니 뭐 그런 거를 왜 우리 세금으로 준 사람이 근무 시간에 그런 거 하고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지금 청와대나 이 샤넬 옷 같은 것도 이 공과 사가 분명하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좀 갑니다. 미국에 보면 클린턴 힐러리 부부가 대통령을 하면서 빚을 잔뜩 졌잖아요. 한 100억 이상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지게 된 이유가 레윈스키 스캔들부터 각종 스캔들에 시달리면서 변호인을 고용했는데 그 변호인이 철저하게 대통령 개인 변호인을 고용하게 되면서 그 빚을 지고 와서 퇴임 이후에 이제 눈 딱 감고 부부간에 돈 열심히 벌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개인적인 영역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공을 개입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부인의 옷은 무슨 돈으로 사야 되는가? 그 대통령 집에 개인 돈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 자기 옷인데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 그렇게 의상실 비밀 의상실을 통해서 만드는 옷값을 줬냐 안 줬냐를 가지고 그때 뭐 저기 수행 비서들이 등장하고 엄청 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샤넬 1,000만 원짜리 자켓에 대해서도 빌렸다고 하면 렌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뇌물이 될 수 있죠. 꼭 사야 뇌물입니까? 그렇죠. 내가 소유해야 뇌물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렌탈도 자기 돈을 적당히 적정하게 렌탈비를. 지급을 안 했다면 예. 그건 뭐 뇌물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뭐 10등신의 세계적인 탑 무슨 배우라거나 한국의 무슨 탑 탤런트라서 저기 샤넬을 한번 입으면 샤넬의 매출이 완판녀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은 그러지도 않으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과 사가 분명해야 되고 이번에 그 대통령이 프랑스 가서 연설하면서 촛불 혁명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예, 그 교포들 앞에서요. 근데 저는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냐. 혁명이라 하면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게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구체제를 완전히 타파한 앙시앙 레짐이라고. 비헌법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국가의 기본부터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게 혁명이죠. 그게 바로 혁명인데 프랑스 촛불 혁명이라는 건 혁명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지금 하는 게 똑같잖아요. 네가 하면 쿠데타, 내가 하면 혁명. 뭐. 하는 게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심한 면도 있어요. 이번에 그 상록시 씨라고 있어요. 아, 저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공무원 골프장. 관리공단에서 네, 공무원연금. 공무원들을 위해서 네. 그 만든 골프장이에요. 이번에 업무 추진비하고 청와대에서 거기서도 긁어가지고 좀 카드 긁어가지고 이번에도 골프장을 왜 깎았냐 하니까 논란이 됐었는데 그거 사장이 상록시 씨 사장을 이번에 옛날에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하고 알던 같이 뭐 군에서 같이 근무했다든가 뭐 그런 사람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군에서 상관인가 뭐 그랬죠. 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여태까지 어느 독재 정권도 어느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상록시 씨 골프장까지 낙하산 안 왔다는 거예요. 그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나 그 구조 안에서 누가 가는 거겠죠. 예, 하는 자리인데 그것까지 한다. 그 얘기를 하더니 그 옆에 있는 식사하면서 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하고 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낙하산은요. 옛날에는 비영리법인은 낙하산이 안 왔대요. 이제 저기 돈을 열심히 버는 데만 뭐 자선단체 뭐 이런데 재단 무슨 복지법인 뭐 그렇죠. 이런 거 뭐 몇천억 이런 데는 낙하산 하는데 요새는 거기도 다 온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좌파 쪽에 돈 밀어주려고 지금이 그럴 정도로 심해졌대요. 그런데 어떻게 촛불 혁명이란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대통령 얘기니까 우리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혁명이라는 뜻을 좀 제대로 알고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런 점이 참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참 프랑스 가서 배워올 거는 안 배워오고 참 희한한 것만 하는데 김미하 개그우먼 네. 요즘에는 무슨 정치적인 무슨 앵커인데 네. 참 변신도 저렇게 180도 변신도 좀 근데 서울시에 에너지 무슨 정책위원인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미하가 에너지하고 뭔 관계가 있냐라고 하니까 옛날에 이 무슨 이 팔자 이 수염, 일자 수염을 하고 나가 그렇죠. 이렇게 빗자루 들고 남편 패던 에너지가 좀 네.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진짜 문제가 예. 지금 서울시 예산이 작년에 31조 8천억이거든요. 예. 지금도 뭐 더 많겠죠. 저 올해는. 예. 근데 박원순 시장의 대권 과도를 위해서 너무 그거를 좀 흥청망청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리 지금 서울시 교통의원회 공단 그 도시교통공사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스크린 도어에서 그 19살짜리 김군이 19살짜리가 사망한 그 슬픈 사건을 계기로 정규직을 강화한다면서 그 불쌍한 사람 죽음을 놓고 죽음을 놓고 온 기득권이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어가지고 뜯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인사처장은 자기 부인 식당에 근무하는 부인을 참모였다고, 정규직으로 예, 해놓고 정규직으로. 발표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 노조위원장이면 아들 아, 보냈다 소리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크린도어 사고조차도 그 위에 책임자가 상황실장이 집회하러 민노총 집회하러 간 바람에 한 명이 스페아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2인 1조로 그 사람이 상황실로 보러 가서 그래서 걔 19살짜리가 혼자 가서 낑낑대다가 전철에 치여서 이 진짜 개죽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감성적으로 내몰면서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사고 아닙니까? 2016년인가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부패에서 벌어졌고 무슨 난리를 쳤는데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아니었으면 오세훈이 시장을 하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아마 오세훈은 살아남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메트로에 있던 간부가 늙은 거를 또 여기 가서 정년까지 네. 월급 더 받아라고 해가지고 자회사 만들어서 넣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상황실장이라고 집회나 다니면서 돈 듬뿍 받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애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인력 모자라가 요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혼자 나갔다가 죽어버리고 그 애들을 이 뜯어먹으라고 만든 데서 그 김군 같은 애들은 목숨을 걸고 그냥 살아남으려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론적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했는데 전 한마디로 민노총이나 기득권 노조가 뜯어먹으러 가는 그렇죠. 장을 열어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딱 나서서 그래도 형식적으로 정규직은 시험을 쳐서 수십 대 1을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네. 저게 정규직 평균 임금이 7천만 원이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려고 몇십 대 1, 몇백 대 1을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비정규직이라고 노조 관계자들이고 뭐 이런 친구들이 슬쩍 얹어놨다가 이제 김군 죽음이나 문재인의 정규직화를 엎고 시험에 100% 합격해달라. 그래, 그거는 곤란하다. 형식적이지만 시험 치라니까 393명이 시험 안 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시험을 치니까 94%를 합격시켜주니까 시험을 거부했던 놈들이 내년에 이제 또 시험이 있다니까 그걸 또 단계라고 이거 했다잖아요. 그래 박원순이가 가가 그럼 올해 연말에 시험 치지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조에 서울시정이 접수가 된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렇게 어떻게 그 노조의 지배를 받느냐. 그냥 좋은 그 정보라고 박원순 시장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지금 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이 서울교통공사의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빨리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완전히 샅샅이 이거 파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얼마 전에는 중국 가서 박원순 시장이 관광 뭐 유치한다면서 중국 가서 한 말이 가당치 않은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거는 파리가 말에 붙어가듯이 중국하고 가까워진다. 우린 중국에 붙어야 된다. 파리는 달릴 수 없으니까
빨리 달리려면 말 등에 붙어서 파리가 달려야 되듯이 우린 중국에 붙어서 달려야 된다. 어떻게 그런 수준의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파리고 중국이 말입니까? 예? 우리 저기 독립문이 뭐 때문에 세웠습니까? 청나라가 우리를 하도 못 살게 보니까 만든 거예요. 지금 사드부터 해서 중국의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참 박원순 시장이 진짜 대권을 욕심부리는 건 뭐 능력이 되면 좋긴 하지만 제대로 된 그 경륜이나 철학을 좀 갖고서 준비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뭐 그 서울시장 그 박현정 씨부터 여러 가지 지금 노조에 편향된 것부터 박원순 시장이 좀 제 좌표를 못 찾는 거 아니냐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참 길거리에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촛불 든 사람 버스로 직결시켜서 정권 뒤집는 걸 도와주고 또 그 대가로 민노총 세상이 와서 이런 불쌍한 19살 정말 요즘 개나 소나 대학 가는 시절에 집이 어려워가 취직하러 나선 19살짜리 죽음을 그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가방 안에 죽고 난 뒤에 컵라면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뜯어먹으려고 또 다 달라드는 이것들이 인간이냐. 그걸 대통령이 그걸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노조들은 우리가 정권 뒤집어서 데모 참가해서 뒤집었으니까 이제 우리 전리품이다라고 하고 거기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부터 시작해서 베레벨 해고된 놈들 다 달라들어서 복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공사 시험을 친다면 몇백 대 1, 몇십 대 1을 하는 사람은 뭐며 또 마지막에는 3배수 뽑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그렇게 잘 쳐서 1등으로 가도 3대 1이야. 그래가지고 니는 떨어지고 니만 됐다 하면 떨어진 둘이는 왜 떨어지는가도 모르고 또 시험 공부를 해. 다음에를 1년 뒤를 향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되는 것들은 예? 노조의 마누라, 아들, 자식, 육촌 그러니까 그 이너서클 안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노조의 기득권 노조 그쪽끼리만 해먹는 거죠. 이번에 정규직화 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렇죠. 이제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얹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노조 가족들 친인척들 다 들어오니까 저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유치원 사태하고 이 세습 문제, 고용 세습 문제 이거는 촛불을 들어야 될 정도의 사안입니다. 예. 아니 조선시대 때 밀란이 일어난 게 삼정이 문란에서 밀란이 일어났어요. 예. 삼정. 제가 맨날 세 가지 얘기만 하는데 예. 처음에는 전정, 거기 저 토지세. 토지세, 땅에 예. 세금을 묻히는데 이걸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 대책 비슷한 거죠. 그때가 이제 그런 걸 가렴 주구라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전정. 그 다음에 군정. 군정, 그 군의 호포. 예. 군에 안 가는 대신에 내는 군포를 내는데 예. 그거를 없는 자식도 막 물리고 해서 백골 뭐 지금 그렇죠. 딸한테도 내고, 그러니까 예. 아들을 일부러 거세까지 시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 또 하나가 환정이잖아. 환정. 춘궁기에 빌려줬다가 나중에 이제 받는 건데 그게 고금리에다가 가짜로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세금을 막 때리고 어떻게 보면 세금 도둑이죠. 그래서 전정, 군정, 환정 세 가지가 조선시대 때 밀란의 홍경래 난부터 이게 조선이 흔들거리는 원흉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유치원에 2조 예산 떼먹은 거요. 교육부가 방조해서 유치원이 떼먹은 겁니다. 2조 원을 떼먹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그걸 감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 교육부부터 지도청이 다 썩은 거예요. 이런 게 사실 촛불 들어야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정권 큰 차원에서 촛불을 들었다면은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이거 분명히 밝혀라. 우리 예산 2조가 날라가 세금 2조가. 세금 도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더 좀 분노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그 사태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저거 보면 자 유치원 문제는 저거는 관계없고 1년 반이나 된 사람들이 마치 지난 정권 문제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부 예산을 주면서 지원금과 보조금을 운영은 민간에서 영업으로 하면 반드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유치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렇죠. 전 더 심한 게 요양병원이라고 봅니다. 요양병원. 그 다 죽어가는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완전히 뜯어먹는 거죠. 좀 있으면 200만 원, 300만 원씩 더 내야 되잖아요. 유치원도 옛날에는 한 30만 원 넣으면 됐는데 이제는 29만 원씩 보조를 해주고도
집집마다 2, 30만 원씩 더 내요. 그러면 그런 비용 구조들을 갖다가 방치한 채 집권 1년 반 동안에 왔다가 이제 새삼스럽게 난리 난 것처럼 저 짓을 하는데 명당 까고요. 근데 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러면 태양광은 현재 진행형 비리로 맨 놈이 지방정부, 중앙정부 걸 다 해먹는다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거는 왜 안 까요? 저것도 빨리 가야죠. 저것도 뭐 특히 서울시가 많잖아요. 예. 태양에너지 정치 쪽에 관계했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하는데 태양에너지도 반드시 저는 뭐 나중에 밝혀지리라고 보고 이것도 아마 박원순 시장이 또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새 정권이 언제 뭐 올지는 모르지만 적폐 관련 수사를 또 할 것 같아요. 교도소 네. 지금 문정권은 네. 내년에 예산이 9.7% 정폭시킨 네. 470조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 돈 중에 좀 떼가지고 교도소를 갖다가 미리 지금부터 공사해야 한 3년 뒤에 딱 들어가면 사람 채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적폐할 때 탈원전, 태양에너지, 대북 군사 예. 한 거, 또 업무 추진비 청와대, 또 사법부 개입, 또 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폐청산을 위한 적폐청산 수사. 를 했던 장본인들.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를 적폐청산하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폐청산 수사를 갖다가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형으로 한 예. 수사진을 또 수사해서 그렇죠. 또 지금 우병우처럼 3번, 4번, 5번 털어가지고 이렇게 새로 진 이 구치소에 모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입이 더러워질까봐 1부는 마치겠습니다.